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전 25세 여자입니다. 좀 이른 나이에 결혼한 새댁이기도 하고요. 요즘 시어머니들이 예전과 다르게 오픈마인드에 친엄마만큼 잘 통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제가 겪은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시대의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던 분이랍니다. 무시와 괄시, 나쁜 말과 직업을 보고 사람을 하대하는 것까지 아주 그냥 옛날 양반이 따로 없어요. 그럼 제 시어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밌게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밥차를 운영하셨어요. 매일같이 출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저도 아빠의 트럭을 타고 많은 곳을 구경 다니며 고사리 손으로 재미있게 일을 도왔죠. 그중 드라마 촬영장이나 영화 촬영장에서 예약이 들어오면 텔레비전에서 보던 배우들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제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아빠 혼자서 도매시장에서 채소와 반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매일같이 피곤한 몸으로 일하셔서 그랬는지 졸음운전을 하셔서 가드레일을 뚫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큰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어렸던 전 아빠가 돌아가신 게 꿈 같았고 며칠 뒤면 아무렇지 않게 제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뒤늦게 슬픔이 찾아와서 우울한 사춘기를 보냈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저 하나를 제대로 키우시려고 홀로 트럭을 몰고 다니며 밥차를 운영하셨는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서 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처럼 저희 엄마는 천하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더러 엄마처럼 일해보라고 하면 엄두조차 나지 않는답니다. 여하튼 그런 고생을 하는 엄마를 보며 자란 전 고등학교 때부터 패스트푸드점과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하고 주말에는 풀타임으로 일했답니다. 제 용돈을 직접 벌고 싶기도 했고 나중에 대학 갔을 때 엄마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서 조금씩 돈을 모았죠. 제가 직접 땀을 흘려 돈을 벌어보니 돈에 대한 개념이 뇌리에 세게 박혔답니다. 1,000원을 쓸 때는 1시간을 고민하고 10,000원을 쓸 때는 하루를, 그리고 50,000원을 쓸 때는 한 달을 고민하면서 알뜰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입학금과 등록금 모두 제가 번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엄마가 제 돈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며 당신이 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을 강하게 거절하고 제 뜻대로 하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는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식품 생산 관리직을 맡게 되었답니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과 관련된 일을 시작한 거죠. 처음엔 엄마 밑에서 일을 할까 했는데 일이 힘들다고 반대를 하셔서 취직으로 눈을 돌렸답니다. 그렇게 회사에 취직해서 하는 일은 크게 힘들지 않고 하루에 8시간만 일해서 비교적 여유로운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엔 친한 친구랑 맛집을 다니는 취미 생활을 했답니다. 전 줄을 서서 밥을 먹는 식당만 찾아다니며 미식가 마냥 음식의 맛을 보고 평가하는 재미를 느꼈어요. 그런데 줄을 서는 식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맛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런 음식인데 사람들이 왜 줄을 서는지 연구해보면 식당 주인의 친절함과 서비스 정신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려면 맛보다 중요한 게 사장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네요. 그렇게 주말마다 친구와 맛집 탐방을 계속하던 중 제 인생의 인연이 되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설렁탕집이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이었답니다. 저와 친구는 부푼 기대를 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설렁탕 맛을 보게 되었는데 그냥 평범한 보통 설렁탕이더라고요. 어디 가나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었죠.
전 그 식당이 사장님 때문에 잘 되나 싶어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서비스도 별로였고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도 그저 그래서 사장님을 보고 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회사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어요. 회사원들의 입맛에 먹을 만하다고 느껴져서 손님들이 몰리는 거라 판단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은 50대로 보이는 여사장님과 20대 후반의 아들로 보였어요. 모자가 함께 일하니 손발이 잘 맞아서 빠르게 회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여기저기 눈을 돌리다가 한쪽 벽에 붙은 유명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식당 아주머니와 트로트 가수 박상훈과 식당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전 그 가수를 좋아하고 있어서 사장님께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가수 여기 왔다 갔나 봐요. 박상훈 요즘 완전 열풍이잖아요. 아, 맞아요. 이 오빠가 우리 집 설렁탕을 엄청 좋아하거든. 게다가 나랑 상훈 오빠의 인연이 깊어요. 오빠요? 사장님 아들뻘 아니에요? 어쨌든 이 가수랑 인연이 깊다고요? 설마 친척 사이라도 되세요? 우리 팬클럽 아줌마들은 다들 오빠라고 부른다오. 그리고 친척은 아니고 내가 상웅 오빠의 경기도 팬클럽 회장입니다. 난 언제든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내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온다니까.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사장님. 여 사장님은 트로트 가수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자 기분이 좋았는지 주방에 들어가서 그 가수의 노래를 틀었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식당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꼭 한번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전 민망해서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네? 제 연락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긴요.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눌러주세요. 제발요. 저 진짜 손님들한테 이런 짓 절대 하지 않는데 그쪽은 진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뭐 나중에 커피 한잔 해요. 식당 아들은 꽤 멋있고 잘생겨서 제 마음이 쉽게 열렸답니다. 뭐 나중에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튿날부터 그 남자에게서 매일같이 카톡이 왔어요. 아침엔 잘 잤느냐, 점심엔 밥 잘 먹었느냐, 저녁엔 좋은 밤 보내라 등등 일상적이면서도 관심을 표하는 메시지를 자주 보냈어요. 전 며칠 가다 그만두겠지 싶어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저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하고 보름 만에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식사와 커피 그리고 영화까지 같이 보며 즐거운 데이트를 했답니다. 선주씨, 오늘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저와 데이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우리가 무슨 사이도 아닌데 다시 만나야 될까요? 그럼 오늘부터 1일하면 되겠네요. 우리 사겨요. 네? 그 남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로 저에게 사귀자는 고백을 했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과 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시선이 귀엽게 보였죠. 전 사귀는 남자도 없었고 눈앞에 있는 그 남자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우리 한번 사귀어봐요, 호영씨. 정말요? 이거 꿈 아니죠? 생시 맞죠?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뭐 볼 게 있다뇨. 선주신 저에게 여신 같은 분이라고요. 식당에서 처음 봤을 때 선주씨 얼굴에서 빛이 나왔다니까요? 전 낄낄거리며 호영씨의 반응을 즐겁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작하는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는 여느 연인처럼 평일에는 잠깐 만나고 주말에 오랜 시간을 데이트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호영 씨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빼고 전 만나러 와줬답니다. 주말에 손님들 많지 않아? 바쁠 텐데 매번 우리 동네까지 와주네? 사실은 말이야. 주말에 손님이 더 없어. 평일엔 직장인들이 붐벼서 바쁜 거라고. 역시나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그냥 보통의 설렁탕집이었으니 주말에 일부러 찾아갈 손님들이 많을 리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로 1년을 함께 했는데 호영 씨가 섣부른 프로포즈를 했어요. 선주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나중에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고 운영하면 널 굶길 일은 없을 거야. 자기야, 나 이제 25이야. 이 청춘에 벌써 결혼을 하자고? 나 아직 많이 못 놀아서 아쉬운데. 결혼하고 놀면 되잖아. 나랑 결혼만 해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내 색시가 되어주세요. 호영 씨는 멋있고도 귀여운 말로 절 설득했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빈자리를 많이 느꼈는데 호영 씨가 그 자리를 많이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것도 괜찮고 좋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호영 씨의 식당으로 가서 예비 시어머님을 뵙게 되었는데 절 기억하지는 못하셨어요. 우리 가게에서 밥 먹은 적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가게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억이 날 리 없지. 지금도 봐봐.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인데 손님 얼굴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어? 네, 그렇네요. 어머님 손맛이 있어서 그런지 설렁탕이 엄청 맛있어요. 저도 나중에 꼭 배우고 싶네요. 전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며 점수를 따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예비시모가 그렇게 맛있었어? 내 며느리가 된다면 비법을 전수해 주도록 하지. 하고 어깨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자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저와 호영 씨를 앉혀두고 호영 씨가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호영이는 입이 대장금이야. 나와 내 남편보다 미각이 뛰어나지. 나중에 제2의 백종원이 될 테니까 선주 네가 땡 잡은 거야. 알겠니? 네? 네, 맞아요. 제가 땡 잡은 거죠. 제2의 백종원과 결혼을 다 하고. 너무 기쁘네요. 마지못해 그렇게 대답하자 호영이 넌 결혼 전에 경영 수업을 받도록 해라. 너 장가 가면 우리가 식당 하나 차려줄 테니까 독립해서 장사할 생각을 하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호영 씨는 혼자 식당을 운영할 만큼 숙달되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거절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밀어붙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 지금 움츠린 개구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뛰는 법이랄 소리야. 네가 음식 개발하고 가게를 오픈하면 분명 초대박이 터질 거라고. 이 엄마가 장담해.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준다는데 내가 노력해봐야지. 그럼 뭐부터 할까?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경영 수업이 별거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따라만 와.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호영 씨와 절 불러서 어디론가 데려갔답니다. 그곳은 백종원 대표의 체인점 중국집이었어요. 여기 짜장면 맛이 기가 막힌 거 알지? 모든 배달의 원조는 바로 중국집이지. 여기가 기초가 될 곳이니까 함께 짜장면 맛을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자. 전 대단한 곳에 데려가서 경영 수업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겨우 짜장면 3그릇을 시켜서 맛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일단 두고 보기로 하고 테이블에 올려진 짜장면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짜장면은 그렇게 비비면 안 돼.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이렇게 비벼라. 음식은 곧 음악이며 음악은 리듬이야. 자, 따라해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알겠어 엄마. 역시 엄마는 짜장면 비비는 것부터가 다르다니까. 그 다음엔 뭘 해야 돼? 면부터 먹지 말고 짜장 국물의 맛을 보렴.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한번 말해봐. 이건 완벽한 미각을 가진 네가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야. 전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호영 씨에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짜장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음미하고 있었어요. 이 맛은 정말 깊은 맛이야. 돼지고기의 기름진 맛과 양파의 단맛, 오이의 향까지. 그리고 잘 우려낸 짜장 맛이야. 그게 다니? 다른 맛은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응. 짜장 맛이 나서 짜장 맛이 난다고 한 건데 다른 맛이 느껴지냐고 물으면 어떡해? 역시 내 아들은 태장금이었어. 내가 속임수를 쓴 질문을 던졌는데 일관된 대답을 했구나. 충분히 자격이 있는 미식가야. 원더풀 맛있어. 엄마, 정말이지? 그럼 나 식당 해도 되는 거야? 중국집으로 차릴까? 아니, 이제 1단계를 마친 거야. 오늘 밤부터 이 짜장면의 맛을 내보도록 해. 아니, 이것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라. 그게 너의 숙제야. 그리고 네 경영 수업은 10단계까지 있으니까 이 엄마의 경영 수업을 계속 따라오도록 해라. 그리곤 호영 씨는 매일 밤마다 요리 연구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맛을 볼 때마다 느낀 건데 호영 씨는 절대 미각은커녕 그냥 일반인 수준의 미각이었어요. 그냥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맛이었죠.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저와 호영 씨를 불러서 국밥집, 감자탕집, 족발집, 치킨집 등등 여러 곳을 오가며 경영 수업을 데리고 다녔답니다. 하루는 분식집을 갔는데 떡볶이를 음미한 호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 쌀떡이 아주 쫄깃한 게 꼭 젤리를 씹는 기분이야. 역시 내 아들은 최강 미각이야. 이 쌀떡이 떡볶이의 포인트지. 이윽고 순대를 썰어서 가져온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님, 이거 밀떡인데요? 분식집 주인의 말에 두 모자는 얼굴이 떡볶이 국물 색깔로 변했답니다. 이거 봐요, 사장님. 쌀떡처럼 맛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아들은 절대 미각이니까 괜한 시비 걸지 마세요. 손님, 전 밀떡이라서 밀떡이란 말한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형편없는 것 같다. 다른 집으로 가자. 아들아, 날 따라오너라. 하고 도망치듯 분식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호영 씨가 하는 대답은 하나같이 뻔한 대답인데 매번 역시 최고의 혀를 가진 절대 미각이라고 과찬을 하셨고 백종원을 넘어설 인재라고 매일같이 칭찬하셨어요. 전 결혼 전에 대체 이게 뭐하는 건가 싶어서 호영 씨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말씀대로 진짜 식당 차릴 거야? 요 근처 식당 몇 군데 다니면서 맛보는 게 경영 사업은 아니잖아. 요리 개발도 지금 완벽하지 않고 말이야. 선주야,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야. 사람들은 해답을 코앞에 두고 멀리 간다니까. 그리고 나의 재능이 더해지면 완벽한 식당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으유, 말은 청산유수네. 알았어. 경영수업 열심히 받아서 나 호강시켜줘. 걱정하지 마. 이 오빠 한번 믿어봐. 제대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시어머니나 호영씨나 도찐개찐이었어요. 자기가 진짜 대장금이나 백종원의 음식 맛을 따라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 것 같았죠. 어쨌든 호영씨가 성실하고 열정이 있으니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만히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이는 시어머니께 경영 수업을 모두 마쳤다며 요리 개발에만 집중했어요. 제가 퇴근하면 꼭 자기네 식당으로 들러서 맛을 봐달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뭐야? 이거 파스타네? 어디 맛 좀 볼까? 이건 그냥 파스타가 아니야. 유기농 야채와 살아 숨쉬던 토마토를 잘게 갈아서 넣은 100% 수제 파스타라고. 파스타면도 내가 직접 뽑았어. 알았어.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 전 한 입 먹어보고 호영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얼마든지. 내 음식에 감동했구나? 아니, 편의점에서 사먹는 거랑 비슷해. 그러자 호영씨의 표정은 굳어졌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뭐? 너 내 아들 작품을 편의점 파스타랑 비교하니? 선주, 너 입이 아주 똥입이구나. 내가 맛보았을 때는 파스타가 입 안으로 들어오자 온몸에 세포들이 깨어났다고.
이런 예술작품을 몰라보는 넌 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야? 아, 그러셨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넌 미각이 너무 둔해. 유기농 채소와 살아 숨쉬던 오징어까지 넣었는데 이걸 어떻게 편의점 파스타와 비교할 수 있냐고!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 요리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입 더 먹어보고 감탄하는 연기를 했답니다. 어머님, 역시 다시 먹으니까 다르네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입이 텁텁해서 잘못 느꼈나 봐요.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온몸의 세포들이 깨어나는 기분이에요.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의 작품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선주, 너희 어머니도 요식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맞아요. 그럼 좀 싸가지고 가거라. 같은 일을 하는 너희 어머니한테도 시식을 맛볼 기회를 한번 드려야지. 언제 이만한 파스타를 드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말이야. 아, 네, 감사해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전 어쩔 수 없이 호영 씨의 편의점 파스타와 비슷한 맛의 파스타를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갔답니다. 엄마는 한 입 드시자마자 어디서 이런 맛대가리 없는 걸 주워왔느냐고 저를 혼내셨어요. 다음부터는 불량식품은 사 먹지 말라면서 바로 버리셨답니다. 남들의 말을 듣지 않는 시어머니와 호영 씨의 요리 개발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 예비 시댁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인사를 드렸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저에 대해 아는 게 회사원이라는 거 빼고는 아시는 게 없어서 그날 많은 질문을 했답니다. 선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거 참 안 된 일이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요식업을 하신다고 했고, 요식업 중에서도 뭘 하고 계시니? 네, 저희 엄마는 출장 밥차를 운영하세요. 매일 출장 나가듯이 멀리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시는 일을 하시죠. 뭐라고? 밥차? 그게 정말이야? 네가 지난번에 말한 요식업이 밥차였어? 그 트럭들 몰고 다니면서 노숙자들 밥 퍼주는 그런 밥차? 네, 노숙자분들께 드리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 출장도 많이 가세요. 그리고 어머님, 밥차도 요식업 맞지 않아요? 아휴, 속았네, 속았어. 나는 호텔 주방장이나 레스토랑 운영한 오너인 줄 알았더니 고작 밥차 아줌마였어? 선주, 너 왜 진작에 밥차라고 말하지 않은 거야? 너도 부끄러워서 일부러 숨긴 거지?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아니요, 어머님이 굳이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밥차 하시는 게 문제가 돼요, 어머니? 당연히 문제가 되지. 개나 소나 하는 밥차 아줌마가 내 사돈이 되는 게 말이나 되니? 그지들한테 밥이나 퍼주는 게 어딜 요식업이라고 까불어. 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설렁탕 장인이라고. 이런 우리 집안이랑 비교가 돼도 너무 심하게 되잖아. 진작 알았더라면 내 아들 경영 수업에 널 부르지 않았을 게다. 자격 있는 집안의 딸인 줄 알고 널 초대한 거라고. 내가 가르쳐준 수업을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건데. 분해. 너 내가 수업료 받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저희 엄마가 밥차를 하셔서 반대하신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도 겉만 보고 평가하시는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까불어? 꼴랑 밥차하는 의미를 뒀으며 창피한 줄 알아야지. 오늘 모욕을 당한 기분이야.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밥차 하시는 엄마를 심하게 무시하셨고 그녀의 딸인 저도 하찮은 존재라며 막말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절대 당신의 아들을 저에게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답니다. 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렸고 절 따라 나온 호영 씨에게 욕사발을 날리며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엄마는 생활력이 강하고 음식 솜씨도 수준급인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심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이별을 결정하고 호영 씨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고 전해주었죠. 오늘로서 자기랑 끝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자기야, 그냥 가지 마.
이렇게 떠나면 어떡해? 난 절대 자기랑 헤어지지 못해. 선주, 넌 나랑 천생연분이라고. 천생연분 좋아하네. 나 무조건 너랑 헤어질 거야. 우리 엄마 저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진짜 내가 25년 만에 처음 봐. 자기가 어머님이랑 인연을 끊지 않을 거면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안 돼, 선주야. 제발 돌아와. 하지만 호영 씨는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든 돌릴 테니 자신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빌었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화가 심하게 나긴 했지만 절 뼛속까지 사랑해주는 호영 씨를 보자 제 마음이 사랑으로 기울어졌답니다. 그래서 전 호영 씨에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일러주었고, 그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를 설득하느라 연락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한 호영 씨는 저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내가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는데 호영이가 너 없으면 식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땡중이 되겠다고 해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마운 줄 알아라? 하고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님. 그래야지. 넌 내 아들만 믿고 내 조만 잘하면 돼. 호영이는 백종원을 능가하는 인물이 될 테니까. 넌 봉 잡은 거야? 어쨌거나 결혼하려면 뭐 상견례부터 해야겠지? 언제가 좋으려나? 저희 엄마는 시간 조율하기 쉬워서 언제든 괜찮아요. 하긴 밥차가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겠어. 시어머니가 또 제 속을 긁는데 겨우 화를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어디로 모실까요? 댁에서 가까운 한정식 집으로 예약할까요? 그래, 엄마. 상견례는 무조건 한정식이지. 내가 예약할게. 아니, 그럴 거 없다. 상견례도 원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야. 선주 니네 엄마가 밥차를 한다고 하니까 너희 엄마 밥차 앞에 테이블 깔고 하면 될 것 같구나. 네? 저희 엄마 밥차에서 상견례를요?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결혼 허락을 해줬으면 제대로 좀 해줘. 이게 제대로 하는 거지. 아니, 선주 엄마가 만약 호텔 주방장이라도 된다면 멋들어진 곳에서 상견례를 했을 거야. 그런데 밥차 따위나 몰고 다니는 아줌마라고 하니 대충 수준에 맞춰서 밥 한 끼 먹고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차피 손해보는 장사인데 뭐하러 좋은 데 가서 비싼 밥을 먹어? 만약 이를 거절하면 난 결혼 반대할 거다. 호영이 네가 땡중이 된다고 난리를 쳐도 말이야. 밥차 따위의 사돈을 한정식에 대접하는 건 내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희 엄마를 무시하다 못해 계급을 나누고 하찮게 보는 것 같아서 몹시 기분이 나빴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의 말을 엄마한테 전했어요. 상견례를 내 밥차에서 하자고? 그런 발상은 누가 한 거야? 엄마 진짜 미안해. 우리 시어머니가 착하게 늪에 빠진 분이라서 헛소리를 많이 하셔. 엄마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취소할게. 그럼 호영이랑 결혼을 깨버리겠다고? 널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 버리는 거 아니야. 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전해. 상견례 장소는 시청 앞 자유공터에서 하겠다고. 물론 내 밥차를 끌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전해라. 엄마 기분 언짢았지? 진짜 미안해. 괜찮아. 재미있는 상견례가 될 것 같으니까 기대해봐. 진짜? 엄마 고마워. 엄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이시며 밥차에서 상견례를 하는 걸 허락하셨네요.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와 엄마는 트럭에 몸을 싣고 시청 앞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엄마는 바로 식사 준비를 시작하셨고 그 사이에 시어머님과 호영씨가 도착했답니다. 어머, 선주 어머님 안녕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밥차를 끌고 나오셨군요. 예상한 대로 낡아 빠진 트럭에다 밥을 싣고 다니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군요. 네, 반가워요, 호영 어머님. 말씀대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손맛은 있으니 밥맛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위생은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손은 씻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전 이런 길거리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걱정되네요. 제가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찬을 보아하니 시래기국에 돼지고기랑 반찬 몇 가지밖에 안 되네요. 이거야 원, 배나 채우고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대를 하지 않고 나오긴 했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제가 준비해온 게 부실하게 보이셨군요. 그럼 드시고 싶은 거 말씀만 하세요.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이깟 밥차에서 뭘 만들겠어요. 안심 스테이크, 랍스타, 참치회 이런 게 제 입에 맞는데 여기서 불가능하겠죠? 그냥 시래기국이나 퍼서 앉읍시다. 대충 날짜 잡고 헤어지자고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호영어머님이 말씀하신 스테이크, 랍스타, 참치회 그리고 호텔 뷔페까지 가능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엄마는 귀에 꽂혀있는 이어폰으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자, 다들 잘 들었죠? 이제 입장들 하세요. 아니, 사돈, 지금 뭐 하세요? 무슨 007 작전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시청 앞으로 갑자기 밥차 50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트럭들이 왜 몰려드는 거지? 여기서 무슨 행사라도 하나? 행사라뇨. 제가 준비한 서프라이즈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드시고 싶은 거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이윽고 트럭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몇 사람은 레드카펫을 깔고 다른 사람들은 대리석 식탁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트럭마다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턱이 빠지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놀랐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안심 스테이크와 랍스타 그리고 한 요리사의 참치 해체쇼까지 벌어졌답니다. 엄마는 트럭에서 내려서 시어머니를 레드카펫으로 안내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녀처럼 입을 가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참고로 저 참치는 오늘 들어온 놈이에요. 엄청 싱싱하니까 실컷 드세요. 그리고 많은 요리사들이 뷔페를 준비했으니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드시면 되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워. 어머머, 저 참치 아가미 꿈틀거리는 것 좀 봐. 너무 신기하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저희 엄마는 내노라 하는 밥차 회사의 대표셨어요. 직원만 100명이 넘는 아주 큰 회사였고 보유한 밥차만 200여 대였죠. 그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음식을 전수받은 제자들도 아주 많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악착같이 일하신 엄마는 여기저기 입소문이 퍼져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분점을 내듯이 트럭을 내서 지금은 어엿한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셨답니다. 여하튼 엄마가 시어머니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한 작전은 제대로 성공했답니다. 사돈, 이제 그만 놀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게 없다뇨. 아니, 제 평생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봐요. 사돈,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구한 게 아니고 저의 제자들이자 직원들이에요. 다들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니까 맛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호영어머님, 이 정도면 밥차도 쓸만하죠? 어머나 세상에 쓸만하다뇨. 너무 훌륭해서 제 눈이 뒤집힐 지경이에요. 사돈, 존경합니다. 그리고 대리석 식탁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감탄사를 멈출 줄 몰랐어요. 어머머, 참치가 내 입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 흔들흔들. 이건 마치 쌈발을 추는 것 같아. 이걸 먹으니까 춤이 저절로 나올 것만 같아요, 사돈. 시어머니는 앉은 채로 어깨를 실룩거리며 춤을 추는 신용을 하더군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음악을 준비해 드릴게요. 엄마는 귀에 꽂힌 이어폰을 대고 음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엄마 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서 널찍한 무대를 설치했고 그 위에 피아노와 북처럼 생긴 젬베를 들고 올라오고 통기타를 맨 연주자와 색소폰 연주자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삼바춤을 출 댄서들까지 모두 무대 위에 올랐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삼바 연주가 울려 퍼졌고 댄서들이 꼬물꼬물거리는 댄스를 추며 흥을 돋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식사를 하다 말고 무대 위로 올라가서 댄서들과 함께 흥겹게 삼바춤을 추셨네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웃겨서 식구들 모두 낄낄거리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삼바 무대는 한참 동안 진행되었고 시어머니가 지쳐서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야 연주가 끝이 났답니다. 사돈 만족하셨나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준비한 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니에요. 전 오늘 최고의 날을 만났습니다. 준비하신 건 다음 기회에 또 보여주세요. 사돈,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한테 안기면서 소녀처럼 기뻐하셨어요. 결국 저희의 상견례는 파티장이 되어서 화끈하고 멋지게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무시하고 하대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모습으로 저와 엄마한테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제가 무시를 했다니 이 천한 년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새아가 내가 너에게 했던 모진 말들도 모두 잊어주거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앞으로는 널 공주처럼 아낄 거야. 이에 저와 엄마는 화가 풀려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사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기 들어오는 차 보이시죠? 네? 아, 저 벤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거기에 사돈에게 드릴 선물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선물이요? 지금도 과분한 선물을 받았는데 뭐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니까 기대하세요. 저도 차 안에 누가 탔는지 무슨 선물이 들어있는지 몰라서 기대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벤츠가 저희 식구들 앞에 멈춰서더니 뒷좌석에서 낯익은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어머, 이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박상웅이잖아요. 네, 사돈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라고 듣고 부탁 좀 해봤습니다. 저랑은 밥차 때문에 인연이 되어서 가끔 만나고 있어요. 얼른 가셔서 인사부터 하세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번쩍 들고 가수에게 달려가 안기셨습니다. 상욱 오빠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세요? 제가 경기도 팬클럽 회장인데 우리 식당에도 다녀갔었잖아요. 오빠,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아유, 잠을 많이 못 잔 모양이네. 오빠 얼굴을 보니까 이 소녀의 마음이 아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네요. 전 오늘 밥차 사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사돈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하네요. 아휴, 상웅 오빠, 진짜 이 소녀가 오빠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뻘 되는 가수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부끄럽지 않게 잘도 하셨어요. 상웅아, 와줘서 고마워. 아줌마가 괜히 바쁜 시간을 빼앗은 게 아닌지 모르겠네. 에이, 사장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한테 사장님은 제2 엄마라고 했잖아요.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이렇게 달려올 겁니다. 그래, 고마워 상웅아. 그럼 우리 사돈을 위해서 노래 몇 곡 좀 해줄래? 네, 사장님. 그럼 바로 공연 시작할게요. 저 이번에 신곡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도 되겠죠? 공연이요? 상웅 오빠가 여기서 날 위해 노래까지 불러주신다고요? 그럼요. 밥차 사장님 부탁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여기 계신 사장님은 제가 무명 시절에 공짜로 밥도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신 은인이세요. 그래서 밥차 사장님이 부르시면 어디다 달려갑니다.
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럼 이만 무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인과 사진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자리로 돌아와서 친정엄마의 손을 잡고 소녀처럼 엉엉 울었답니다. 사돈, 이렇게 절 감동시켜주시다니. 전 사돈이 밥 잘한다고 하셔서 무시하고 깔봤는데 저 같은 년을 맞아도 싸요. 저 한 대 때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만 울고 상웅이 노래나 들읍시다. 신곡도 불러준다니까 기대하자고요. 맞다. 우리 상웅 오빠 공연을 봐야지. 상웅 오빠 사랑해요. I love you. 이 소녀를 위해 노래 불러주세요. 가수의 노래가 시작되자 시청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콘서트를 방불케 했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모인 시청 앞 공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곳이어서 아무런 문제나 제약이 없었답니다. 여하튼 가수의 공연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사진을 거의 100장 정도 찍으셨고 사인도 수십 장을 받아가셨어요. 저희의 상견례는 그제서야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희 엄마를 존경하다 못해서 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얼마 뒤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리게 되었고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신혼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결심한 게 있다며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나 장모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나도 밥차를 해서 성공하고 싶다고. 어머님이 자기한테 식당 차려준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겠다고? 시어머니가 싫어하시지 않을까? 아니, 나 엄마한테도 미리 말해뒀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잖아. 자기가 그랬잖아.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랬지. 그래도 자기는 뭘 하면 끝장을 보니까 식당을 해도 망하진 않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상견례 때 장모님 후광이 장난 아니더라. 나도 그렇게 존경받는 밥차 대표가 되는 게 꿈이 돼버렸어.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에 막 소름이 돋는다니까? 그랬어? 하긴 우리 엄마가 카리스마가 좀 있긴 해. 따르는 제자들도 많고. 그런데 엄마가 당신을 제자로 받아줄지 모르겠다. 우리 엄만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지 않는데. 자기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장모님 뒤를 잇는 밥차 아저씨가 되고 싶어. 알았어. 징그럽게 애교 부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그래서 전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의 결심을 전해드렸어요. 엄마, 사위가 밥차 하고 싶다는데 어때? 뭐? 네 서방이 그때 그 맛대가리 없는 파스타 만든 인물 아니었냐? 그런 실력이면 제자로 거두긴 좀. 그러자 제 남편이 옆에서 장모님, 저 진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절 제자로 받아주세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스승님! 하고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낄낄 웃으시며 흔쾌히 허락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1등 제자로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하셨죠. 한편 시어머니는 설렁탕집을 운영하면서 주말마다 엄마를 따라다니며 밥차 알바를 하기로 했답니다.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조수를 자청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상웅 오빠도 자주 볼 수 있어서 당신의 가게보다 밥차에 더 많이 매달렸네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저와 남편이 함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같이 하자고 하도 졸라대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도 밥차 아줌마가 되었답니다. 제가 엄마의 뒤를 이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결국 엄마와 같은 길을 걷고 있네요.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는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지방까지 출장을 나가게 되어서 매일같이 바쁜 삶을 살고 있네요. 사람의 직업을 보고 평가한 시어머니가 잘못하시긴 했지만 지금은 지난날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무 많은 욕은 자제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실컷 떠들었으니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랄라의 사연 드라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전 부천에 사는 딸 둘 맘입니다. 60대 중반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사별은 아니고 10수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죠. 이혼까지 참 파란만장했는데 후회는 없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 끝에 누가 웃게 되는지 제가 겪은 바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집이 있잖아요. 전 그런 집에서 컸어요. 제가 장녀고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돈 버는 재주는 없어도 자식들은 따뜻하게 품어주셨죠. 그래서인지 낡은 운동화 하나로 몇 계절을 버텨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차별받고 컸다, 부모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순진했던 것 같아요. 다 우리 부모님 같겠거니 생각한 거죠. 독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잡초처럼 강하게 컸을까요? 분통이 터질 때면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내 자식들 키우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식을 차별하면 뒤끝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요. 전 결혼해서 딸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어려서부터 둘 다 똑똑하고 너무 예뻤죠. 힘든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 덕분이었어요. 쪼들리는 형편에 양배추로 김치를 담가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정말 소소하게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늘 절 힘들게 했죠.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땐 몰랐어요. 사업 체질이 따로 있다는 것도, 어려움을 견딜 만큼 강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남편은 제가 큰애를 낳자마자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딱 1년 만이었죠. 원래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녔는데 못 버티고 나오더라고요. 상사랑 대판 싸우고 제 발로 걸어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사업이 그리 쉬운가요? 어느 날부턴 저한테 생활비도 주지 못하게 됐고 그 상황이 쭉 이어졌죠. 전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하면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당시 사정을 아는 친구나 이웃은 고생 많다고 격려를 해줬는데 시댁에서 전 구박덩어리였어요. 이혼하기 전 시댁이랑 먼저 인연을 끊었는데 그때까지 전 아들도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였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친정에선 생전 받지 못한 대접이라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을 낳지 않았다는 게 구박받을 일이라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어떤 모임에서였어요. 누구 대타로 나간 자리였는데 남편은 거기서 제일 숫기없고 말없는 남자였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어서 보는 저까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자리가 편하진 않았어요. 다들 2차 갈 때 빠진 사람은 남편과 저뿐이었죠. 우린 같은 방향의 지하철을 타게 됐고 나중에 차나 한잔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됐어요. 전 빈말로 알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진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남편은 공대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어딜 봐도 무난했어요. 저 역시 평범한 대학 나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만나다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연애할 땐 몰랐습니다. 사귈 때 장점이었던 것도 결혼하면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인드가 책임 회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장남이 최고고 아들이 최고인 분이셨어요.
물론 결혼 전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세상 교양 있게 행동하셨으니까요. 형님도 마냥 선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둘 다 말하자면 연기를 한 거였어요. 못 모르고 결혼해서 딸들을 연년생으로 낳고 전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형제 중 막내였고 아주버님은 결혼해서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애를 임신했을 때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육아용품은 다 파란색으로 준비해라. 우리 집은 아들만 낳게 되어 있어. 집안 유전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딸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다 아들용으로 준비해. 네? 아직 뱃속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파란색으로 준비하라고요? 그래. 아니 내가 태몽도 꿨는데 딱 아들이야. 걱정할 거 없다.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좀 오싹하달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말이 계속 거슬렸죠. 그때도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큰딸을 낳았는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 보러 병원에 오시지도 않았고 통화를 해도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둘째 얘기부터 꺼내셨죠.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너 이번엔 대충 낳지 말고 준비 단단히 해서 낳거라. 준비요? 어머니, 저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재영이한테도 단단히 일러뒀다. 아들 낳는 법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 때까지 어영부영 둘째 낳을 생각 하지도 말어. 그럼 끊는다. 전 기가 막혀서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대체 뭐냐고요. 남편은 얘기를 피하기만 하더니 나중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엄마 원래 아들 좋아하잖아. 아, 그냥 흘려들어. 나도 대충 대답만 했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첫 출산이고 아기가 이렇게 예쁜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신다는 말도 없으시고. 기가 막히고 서운했죠. 딸이고 아들이고 생명은 다 소중한데 더구나 남편과 제가 낳은 첫 아이인데 이렇게 축하가 없을 수 있나 황당하고 서운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 제 친구들까지 축하해주고 작게나마 선물도 보내주고 했는데 시댁에선 아무 소식도 없었죠. 형님과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상품권을 5만 원인가 보내셨는데 그게 다였어요.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애기 보는 것도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가 남편이 저 몰래 퇴사를 한 시기였어요. 딸 미애는 누워서 방긋방긋 웃는데 남편은 혼자 얼굴도 어둡고 말도 별로 없었죠. 혼자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도 많았고요. 저도 아기 낳고 힘든데 집엔 냉기만 돌았어요. 참다 한 번은 크게 싸우게 됐죠. 당신 정말 이래도 돼? 나 진짜 서운해.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나 지금 산후조리 중이야. 우리 딸 나 혼자 만들었어? 어쩜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연경아, 잘 들어. 나 사실 회사 나왔어. 사업 준비 중이야. 그래서 너랑 아기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다. 미안하게 생각해. 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한다고? 당신 경험도 없잖아. 아니,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기도 태어났는데. 아, 성 부장이랑 대판했어. 아, 그 자식이 영 재수없게 굴잖아. 그뿐인 줄 알아? 동료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다닐 수가 있어야지.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넌 걱정 말고 애기나 봐.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경험도 없는 사람이 덜컥 사업을 한다니 걱정부터 앞섰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 반응은 달랐죠. 사내 대장부가 자기 사업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몇 개월 뒤 남편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집 사려고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 회사를 차리더니 대표님 소리를 듣더라고요. 자기는 역시 리더를 하는 게 맞다면서 처음 몇 개월은 신이 나서 일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생전 그런 얘기 없더니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고 거기서 둘째를 갖게 됐죠. 설마 했는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뜬 걸 보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이거 봐, 2줄 맞지? 당신도 보이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되긴?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생긴 것 같은데. 우리 미애도 아직 애기인데 벌써 동생 보게 생겼네. 기분이 얼떨떨하긴 하다. 그나저나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냥 말씀드리지 말자. 괜히 벌쩍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한번 열받으면 나한테도 전화 100통 거는 거 알지? 그냥 나중에 알려드리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둘째도 아들 타령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남편과 전 임신 사실도 알리지 않았죠. 남편은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유야무야 넘어간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배가 불러올 때쯤 시어머니는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뭘 했냐? 둘째는 대충 낳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낳으라고 했잖아. 아들 낳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거 하나도 못 써먹고. 아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 너 또 딸 낳으면 어떻게 할래? 응? 재영이 대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소중한 생명 예쁘게 키우면 되죠.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실까봐 제가 연락 안 드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화내실 일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너나 이해가 안 되지. 딸내미 둘이나 낳아서 뭐하게. 아이고 답답해. 너 이렇게 대책 없는 애였냐? 너 시애미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휴 폭장 터져 죽겠네. 그만 끊어라. 진짜 머리에서 지진이 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엄청났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 가급적 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렇게 낳게 된 둘째는 딸이었고 전 정말 기뻤지만 뒷일이 걱정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나온 생명이고 이렇게 예쁜데 더 험한 말씀을 하실까 싶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어리달까 순진했던 것 같아요. 둘째도 딸이라는 게 알려지고 본격적으로 전 시댁에서 천덕꾸러기, 구박덩어리 신세가 됐죠. 명절이나 생신이라고 찾아가면 모멸감만 잔뜩 안고 돌아올 뿐이었어요. 주방일도 몽땅 제 차지였고요. 어머님과 형님, 아주버님과 시조카들은 거실에서 편하게 명절을 즐겼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애보랴 음식하랴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막말은 계속됐죠. 이번엔 천을 좀 많이 붙이자. 넌 남아도 눈 힘줬다 뭐 할래? 아들 하나 못 낳고 기집애들만 줄줄이 낳아놓고서는 참 얼굴도 두껍다. 나 같으면 미안해서 집에 콕 박혀 있겠구만. 고개 바짝 들고 잘도 오는구나. 뭘 그렇게 잘해서?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잘못한 거 많으니까 그럼 전 가볼게요. 아이고 저 말 안에 꼬라지 하고는. 기분이 확 상해서 딸들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형님이 절 붙잡았어요. 동서 왜 그래? 이렇게 가면 어떡해? 어머니 모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왜 그러세요? 전도 부치고 탕국도 끓이고 해야죠. 들어와 동서. 저기 장 봐놓은 거 있지? 얼른 재료 다듬고 그 손질해. 난 근처에 약속 좀 있어서 나가봐야 되거든? 그럼 부탁해.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저녁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다녀와라. 여기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너도 바람 좀 쐬어야지. 실컷 놀다가 늦게 들어와라. 형님도 아들 낳은 유세가 대단했어요. 어머님이 대놓고 절 구박했다면 형님은 어머님을 뒤에서 조종했죠. 다 알고 있었지만 꾹 참고 그냥 일만 했어요. 제가 자존심이 없어서 명절 생신 때마다 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야 구박당하는 신세지만 애들한텐 할머니고 큰엄마 큰아빠인데 그 인연까지 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늘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말 흘려들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 너만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저랑 애들을 시댁에 끌고 갔어요.
마음 다잡고 할 도리만 하자고 하고 가도 시어머니의 막말을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솟았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 안 해도 될 일거리 만들기가 시어머니의 주특기였어요. 예, 이걸 넌 잡채라고 했니? 아이고, 채소가 골고루 들어가야 맛있지. 버섯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아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내 말도 안 듣고 기집애를 둘이나 낳더니 음식하는 것도 좀 봐라. 지멋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니까 맛이 제대로 나겠니? 아, 애들도 맛없다고 안 먹잖아. 다 버리고 다시 해라. 어머니가 아까 버섯 좀 많이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버리긴 이걸 왜 버려요? 형님 애들만 안 먹지 저희 애들은 잘만 먹잖아요. 아까우니까 이건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자꾸 기집애 소리 하실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별 트집을 다 잡네. 아이, 그럼 잡채는 됐고 소불고기 좀 재워놔. 현재 현승이 갈 때 싸주게. 불고기는 저희 미애랑 미진도 좋아해요. 저희 것까지 넉넉히 할게요. 아이, 기집애들이 고기는 먹어서 뭐해? 어릴 때 새우 이만큼 먹더니 이번에 보니까 엄청 먹더라. 아이, 그 먹성을 어떻게 당해? 우리 손자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이젠 하다하다 음식 가지고 차별을 하세요? 미애 미진이도 어머니 손녀예요. 남한테도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아니, 나 너무한 거 이제 알았니? 아이, 소불고기 이리 줘. 내가 재우게. 네가 한 거 맛대가리가 없더라. 내가 현재 현승이 입맛에 맞게 재워서 다시 줘야겠다. 아이, 저리 비켜. 더는 못 참겠네요. 저 더는 못 해먹겠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도 더는 우리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미애야, 미신아, 가자. 그날 전 꼭지가 돌아서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음식 가지고 차별을 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걸 보고 애들이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엄마 울지 말라고, 할머니 못됐다고, 엄마 울려서 싫다고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할머니 싫어? 엄마랑 할머니 그러는 거 너희도 다 봤어? 그랬더니 애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호랑이 속을에 애들을 데려갔구나 싶어서 너무 미안했죠. 그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절대 애들을 그 집에 데려가지 않겠다 마음먹었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대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또 한 번 눈이 뒤집혔죠. 늘 문제를 피하기만 하고 저한테 참기만 하라는 남편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어요. 당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왜 나만 당하고 있어야 돼? 어머니가 나한테 주는 모욕, 막말 왜 못 막아주는데? 난 그렇다 쳐. 우리 딸들까지 음식 갖고 차별받는데 당신은 분하지도 않아? 내가 막말했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리고 엄마가 진짜 나쁜 감정으로 그랬겠냐? 넌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해? 당신이 제대로 방어만 해줬어도 나 이렇게 속상하진 않을 거야. 형님도 똑같아. 우리 애들 자기 아들들이랑 같이 밥도 못 먹게 해. 우리가 무슨 노비야? 자기들이 양반이고?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해? 나 더 이상 못 참아. 애들 이제 안 데려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괜히 시끄럽게 분란 만들지 말고 하던 대로 해라 그냥. 하루 꾹 참으면 되는 걸 그걸 못 참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엄마 화 엄청 났어. 형이랑 형수도 당신 버릇없다고 난리야.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분위기 네가 망친 건 사실이잖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죠. 억울하고 분했지만 더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전 당장 결심한 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 딸들을 친정에 맡기고 혼자 갔어요. 하지만 전 며느리 노릇에 지쳐버린 상태였고 될 대로 되려는 심정이었습니다. 둘째 너 설거지 마저 하고 커튼 좀 빨아라. 깨끗해 보이는데 꼭 지금 빨 필요 없잖아요. 놔뒀다가 나중에 빨게요. 저도 힘들어요. 이게 어디 말대꾸를 파락파락해?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실미를 가르쳐? 건방진 것. 여러 말 필요 없고 커튼 싹 빨아놔라. 현승이 비염이 있어서 먼지 날리면 큰일 나. 난 우리 큰애랑 백화점이랑 목욕탕 다녀올 테니까
저녁도 좀 싹 해놓고. 알겠냐? 어머님 옆에서 형님이 살살 약을 올리더군요. 그러게 동서, 셋째 낳을 생각은 없어? 혹시 알아? 셋째는 아들일지. 뭐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유 아서라, 제 관상이 딱 셋째도 딸이야. 아이 또 나와봤자 기집애인 걸 뭐하러 손거시게 또 낳아? 둘째가 네 밥만 따라갔어도 좋았을 텐데 멋대로 애를 낳더니 저 모양이구나. 아유 우린 가자. 쟤 보고 있으면 속만 시끄러워. 저 보란듯 팔짱 끼고 가는 형님이랑 시어머니를 보면서 전 울분을 삼켰죠. 그날 커튼은 안 빨았어요. 대신 문 꼭 닫고 간장을 다렸죠. 저녁 때 귀가한 형님이랑 시어머니는 아마 냄새에 진저리를 쳤을 거예요. 혼나도 그렇게라도 해야 분이 풀렸어요. 정말 힘든 나날이었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해 설날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떡국을 끓이는데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남동생 전화에 전 혼이 나가서 떡국 끓이다 말고 부랴부랴 병원에 갈 준비를 했죠. 어머니, 저희 친정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위독하시다고 해서 얼른 가봐야 돼요. 웬 호들갑이야? 아이 떡국 마저 끓여놓고 가.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어머님이나 형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러세요? 비켜주세요, 어머니. 저 가야 돼요. 아니, 지금 설마 떡국이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네?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 있니? 아니, 네가 지금 병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남동생이 니네 엄마랑 같이 있는데 굳이 너까지 쪼르르 쫓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이, 떡국 끓여놓고 여기 빈 접시 안 보이냐? 과일도 좀 풍성하게 깎아놔라. 애가 그릇이 요만하니 딸만 내리 둘이나 낳지. 아이, 네가 마음을 크게 좀 써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왜 못 낳겠어? 그리고 저 세상 갈 때 된 사람은 가는 거다. 네가 열일 제치고 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네까지 꽤 의사야 뭐야. 저 못해요. 가보겠습니다. 눈이 뒤집힌 그때 형님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동서, 왜 그렇게 무례해? 어머님이 뭐 틀린 얘기하신 거 있어? 다 해놓고 가. 새해부터 우리 쫄쫄 굶으란 말이야? 진짜 책임감 없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전 못해요. 떡국을 먹든 과일을 먹든 빈 접시를 핥아 먹든 알아서들 하시라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전 옷도 안 걸치고 차키만 들고 나와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갔더니 아버지 상태는 생각보다 더 위중했어요.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죠. 일단 부모님은 돈이 없었습니다. 대수술이라 수술비,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었죠.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땐 저도 상황이 좋지 않았죠. 집주인이 전셋값도 올려달라고 해서 그 돈도 빚을 진 상태였고요. 반면 시댁은 부유하고 현금도 많았습니다. 좋은 자리에 건물이 있어서 다달이 월세도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제 시어머니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호소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아빠나 저나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이 전셋값 올려달라고 해서 그것도 대출로 메꾼 상태고 제가 일한 돈은 생활비로도 모자라고요.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네? 병원비라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꼭 갚을 거고요. 그동안 제가 서운하게 해드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용서? 새해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 개판 만들어 놓고 가더니 너도 참 뻔뻔하구나. 아, 네가 뭐가 이쁘다고 돈을 빌려줘. 네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아들을 낳기랬어. 우리 재영이한테 큰 돈을 쥐어준 적 있어. 자고로 남편이 사업을 하면 돈이 막혔을 때 여자가 목돈도 턱턱 내놓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럴 능력도 하나 없으면서 어디 시애미한테 대들어? 나 돈 없고 있어도 너한테 못 빌려줘. 포기해.
어머니 돈 있으시잖아요. 몇백이라도, 아니 몇십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네? 아이 그만 가봐라. 나 피곤해. 재영아, 아이 넌 네 댁 데려가지 않고 왜 몰등에 서 있냐?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고 절 벌레 보듯 하더라고요. 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형님한테도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갚겠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지만 자기도 죽지 못해 산다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형님은 비싼 동네에 살면서 늘 명품 구두, 명품 가방만 하고 다녔습니다. 전 울면서 시댁을 나왔고 끝내 사채까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이자가 무서워 차마 거기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고 망설였죠. 제가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위독한 상태가 됐고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누나, 빨리 병원으로 와.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차 안에서 동생의 전화를 받고 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수술 한 번 못 받고 떠난 아버지 앞에서 전 무너지고 말았죠.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아버지 장례식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가 끝난 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 돈으로 형님네 애들이 유럽으로 유학을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부잣집 애들이나 보낼 수 있는 학교였고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건물도 팔고 현금도 몽땅 전부 형님에게 줘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전 그 사실을 알고 이성을 잃었어요. 어머님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런 꼴을 보게 하냐고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뿐이었죠. 네 아버지 그렇게 된 건 안 됐지만 그게 어디 내 탓이니? 아니 내 돈 내가 쓰고 싶은데 쓴 게 뭐가 잘못이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결혼하고 딱 1년 미애 아빠한테 생활비 받았고 그 이후엔 제가 벌어서 생활하고 애들 키웠어요. 어머니가 저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하고 멸시해도 명절이랑 생신 다 챙겼고요. 제가 남편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애들을 버리기를 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저한테 모질고 독하세요? 그 업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제 저 볼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끝난 것 같네요. 손톱만큼 남아있던 미운정마저 바닥이 나버렸죠. 시어머니 형님네와 인연을 끊겠다고 했더니 이번엔 남편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 사업 어려울 때 어머니한테 어떻게 손을 벌리냐고 하더라고요. 전 기막혀서 이렇게 대답했죠. 사업해서 다 말아먹지 않았냐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했어요. 그놈의 사업병 좀 때려칠 수 없어? 당신 나한테 생활비 준 거 결혼하고 고작 1년이 다야. 그동안 내가 애들 키우고 돈 벌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머님한테 돈 빌릴 수 있었으면 생활비를 빌려야지. 어차피 말아먹을 사업 자금을 빌리니? 내가 그렇게 당하고 사는데도 나서지 않은 게 결국은 다 돈 때문이었구나. 이게 가족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이냐고! 너 말 다 했어? 어머니 옛날 사람이잖아. 그것도 이해 못하고 꼭 나한테 이 난리를 쳐야겠냐? 난 네 남편이기 이전에 우리 엄마 아들이야. 네 그 유별난 성질 때문에 천년을 끊으라고 해? 돈줄 주고 있는 건 엄마인데 엄마 성질을 그렇게 긁어놓으면 어떡해? 남편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죠. 이혼이라는 단어가 하루 종일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머니 마음 풀어준다고 시댁에 가서 한동안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들은 나무랄 게 없었어요. 힘든 알바를 끝내고 들어오면 딸들 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공부하는 뒷모습을 보면 힘들어도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게 됐어요. 어떤 날은 씻고 나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밥을 먹으면 애들이 어깨도 주물러주고 과일도 입에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애들은 성적이 월등히 좋았고 둘 다 의대를 희망했어요. 엄마, 나랑 미진이 하고 싶은 게 똑같아. 우리 둘 다 의대 가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 우리 딸들이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엄마는 너무 기쁘지. 학교 다니는 내내 전교 1등만 하더니 진로를 그쪽으로 정한 거야? 응. 선생님들도 응원 많이 해주셔. 근데 우리 집 형편에 둘 다 의대에 가도 될까? 아이, 그럼. 엄마가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너흰 공부에만 전념해. 알겠지? 시간은 흘러 큰애는 입시를 치렀고 명문대 의대에 덜컥 합격을 했습니다. 딸이 합격 소식을 알리면서 저한테 와락 안겼어요. 눈물이 왈칵 솟더라고요. 하늘을 날아갈 때 기쁘면서도 한편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등록금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립의대의 등록금은 형편이 어려운 저희 상황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어요.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지만 택도 없이 모자란 상황이었죠. 전 고민이 깊은데 여전히 남편은 관심이 없었어요. 새로 또 무슨 사업을 벌인다고 사람을 만나느라 바쁘더라고요. 전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죠.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미애 등록금 때문에 잠이 안 와. 설득해봤는데 대학 낮춰서는 안 가겠대. 장래 생각해서 꼭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 하는데 등록금이 한참 모자라네. 이제 돈 빌릴 곳도 없어. 하지만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유난 떤다 진짜. 아이, 기집애들 그냥 아무데나 등록금 싼 대로 아님 전액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로 눈 낮춰서 갈 것이지. 아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집안 형편을 알면 분수에 맞게 살 줄도 알아야지. 의사 공부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끝끝내 쥐고집대로 해? 에휴, 이기적인 것들. 아이, 난 몰라. 애들 기죽으면 안 된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때부터 알아봤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수습도 네가 알아서 해. 지금 그게 아버지란 사람이 할 소리야? 애들 들을까 겁나. 집안 형편 어려운데 이만큼 공부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아니, 잘했다고 하지 못할 망정 애들 탓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미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남들은 돈을 쌓아놓고도 못 보내서 안달인데.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만간 사업 시작해야 돼서 집중해야 되니까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번엔 진짜 되는 사업이라고. 혹시 등록금 하려고 모아둔 돈 있으면 좀 내놔봐. 사업자금 모자라니까. 내가 미쳤냐? 그 돈 절대 못 줘. 당신도 정신 좀 차려. 이제 사업은 접고 일용직이라도 좀 나서보라고. 남편은 끝까지 절 실망시켰죠. 정말 가망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미애가 등록금 걱정을 하다 자기 친할머니를 찾아갔더라고요. 둘째가 절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친할머니 찾아간 것 같다고 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남편과 부부싸움 하는 걸 들은 모양이었어요. 형님네 아들들은 건물 팔아 유학 보내놓고 우리 애들은 10원 한 장 안 주는 게 말이 되냐고 했었죠. 제가 악에 받쳐 한 얘기를 미애가 다 들었던 거였어요. 큰집 오빠들은 친할머니 도움으로 외국 유학까지 갔으니 자기도 도움을 청해보자는 심정이었겠죠. 시어머니 그 성격에 애한테 막말을 하고 모욕을 줄 게 눈에 그려졌어요. 택시를 타고 급하게 시댁 앞에 도착했는데 미애가 울면서 나오는 게 보였죠. 전 달려가서 우리 딸을 부둥켜 안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여길 왜 왔어? 엄마한테 말도 없이. 엄마, 나 할머니 사람으로 안 보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사람도 아니야? 아니, 여자는 사람도 아니냐고. 자기도 여자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사람한테 엄마는 얼마나 오래 당하고 산 거야. 미애는 몇 년 만에 찾아간 할머니가 너무 차가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했대요. 꼭 의대에 가고 싶다. 시험도 잘 봐서 합격했으니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사정을 했다는 거였죠. 큰집 오빠들 도와주신 거 다 알고 있다고. 그 학교 한 학기에 등록금은 얼마고
유학이 얼마나 드는지 다 알아봤다고요. 능력 있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꼭 그 은혜 갚겠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하게 짝이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할머니가 뭐랬는 줄 알아? 딸로 태어났으면 그냥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갈 것이지 뭐하러 대학식이냐 가냐는 거야. 돈이고 시간이고 다 아깝다면서 대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기술 배워 돈 좀 벌다 시집 가래. 쓸데없이 공부 같은 거 많이 해서 남는 것도 없다고. 엄마, 나 내 귀를 의심했어.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아무 말 안 해서 옛날 기억 희미해졌었는데 이제 다 기억나. 엄마 할머니 집에 다녀오면 다음날 하루 종일 울었잖아.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는 마귀라고. 따라온 둘째 미진이도 옆에서 엉엉 울었어요. 애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열받아서 당장 시댁으로 갔죠. 가서 현관문을 때려 부술 것처럼 두드렸습니다. 마침 형님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애들을 씹어댔는지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전 그 둘이 먹고 있던 밥상을 엎어버리고 악을 썼어요. 동서, 교양 없게 왜 이래? 방금 교양이라고 했어? 사람 같지도 않은 당신들 사람 대접해준 나한테 뭐? 교양? 딸아들 차별하면서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굴고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는 당신들은 얼마나 교양이 있는 건데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어떻게 이래? 나랑 애들한테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 두고 봐. 당신들 절대 용서 안 해. 착한 사람 마음에 피멍들게 하고 우리 애들 저렇게 상처 주고 둘 다 천벌 받을 거라고. 저거 말하는 것 좀 봐라. 큰애야. 아이 당장 경찰에 신고나 해라. 아니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나? 아이 쟤는 좀 봐. 완전히 돌았잖아. 그래 나 돌았다. 당신들이 나 돌게 했잖아. 어쩔 건데? 전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내던졌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뛰어오더니 절 뒤에서 안고 말렸어요. 왜 이래? 나 말리지 마. 당신들 다 사람 아니야. 내 팔자가 더러워서 당신들이랑 엮였지만 이젠 아니야. 이 더러운 악연 다 끊어낼 거라고. 이 손 안 놔? 여보 미쳤어? 집에 가자. 정신 좀 차리라고. 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당신이랑 결혼한 거 나 뼛속까지 후회해. 무례하고 천박한 당신들 행동 눈 감아주고 봐준 거 뼈저리게 후회가 된다고. 우리 당장 이혼해.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비하고 비겁했어. 내 남편 우리 애들 아빠로 살 자격도 없어. 이혼해. 뭐야?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어머님과 형님 앞에서 남편은 이성을 잃고 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저 역시 남편 얼굴에 손을 올렸죠. 정말 치욕스럽게 짝이 없는 날이었어요. 이 일로 결국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고 시댁과도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어요. 전 갈라선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살기 힘들다고 우리 셋 찾아올 생각 추워대지 마. 나랑 딸들 기억에 당신은 없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살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니네 엄마 집으로 꺼져. 그리고 큰아이는 결국 등록금이 부족해서 입학을 못하게 됐어요. 안타까웠지만 속 깊은 미애는 상황을 이해하고 1년 동안 다시 칼을 갈았죠.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 사이 전 이혼의 상처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우리 딸들 등록금 마련을 위해 1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밤잠을 줄이고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장학금 제도도 여기저기 알아봐서 무사히 딸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어요. 연년생인 둘째도 그 해에 같이 의대에 입학을 했죠. 제 사정을 알게 된 성공한 친구가 선뜻 손을 내민 일도 있었어요. 애들 등록금 일정 금액을 계속 도와주겠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저나 딸들이나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시댁과 남편과 연을 끊고 나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미애, 미진이도 각자 의대 공부하면서 애를 많이 썼어요. 바쁜 와중에도 나름대로 용돈 벌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조금씩 하더라고요. 가끔 외식이라도 하면 애들은 저 챙겨주기 바빴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우린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라고 게으름 피울 수 있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고생 끝 행복 시작인 날이 곧 올 거니까. 우리의 바람은 현실이 됐고 15년 후 제 딸들은 유명 대학병원의 의사가 됐어요. 둘 다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셋이 똘똘 뭉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해마다 등록금을 도와줬던 제 친구 돈도 딸들이 다 갚고 생일 땐 큰 선물도 해주고 있고요. 돌아보면 참 기막힌 세월이었지만 그건 긴 터널일 뿐이었어요. 지금 미애, 미진이는 둘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가끔 애들 옷을 챙겨서 병원에 가곤 해요. 그런데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15년 전 인연을 끊었던 전 시어머니를 애들 병원에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과거와 달리 많이 말라 있었고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무척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과 전 거의 동시에 눈이 마주쳤어요. 전 뒷걸음질을 쳤고 시어머니는 절 향해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둘째야, 여기서 널 보다니 콧만 같구나. 나 아픈 거 알고 찾아온 거야? 아휴, 연락 받았구나. 혼자 있으려니 서럽고 힘들었는데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10수년 넘게 안 보고 살았지만 과거의 일들이 고스란히 떠올랐죠. 전 시어머니의 손을 매섭게 뿌리쳤어요. 언제 그렇게 다정한 사이였다고 이러는 건지 황당하게 짝이 없었죠. 뭔 소리야? 왜 남의 손을 잡고 그래요? 아니, 내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온 거 아니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기 온 건 우리 미애랑 미진이 갈아입으러 주려고 온 거예요. 여기 근무하는 의사라서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운이 없었네요. 제 날선 반응에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바로 절 깎아내리고 비아냥대기 시작했죠. 아무리 내 앞에서 잘나 보이고 싶어도 그렇지. 아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 아이 설마 기집애들이 이런 큰 병원에서 근무하려고? 시애미도 팽개친 천하에 몹쓸 것 같으니라고. 네 주제에 무슨 의사 자식을 둬? 제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누가 제 팔을 잡았어요. 딸들이 제 연락을 받고 같이 2층으로 내려온 거였죠. 엄마, 상대하지 마. 딸들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가로막았죠. 시어머니는 딸들 흰 가운에 달린 명찰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애들 팔을 잡고 늘어졌죠. 아이 미애야, 미진아, 할머니야. 할머니 못 알아보겠어? 딸들은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더니 절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똑같냐고. 엄마랑 우리 무시하는 소리 다 들었다면서 기막혀 하더라고요. 애들은 오히려 절 위로했어요. 자기들은 괜찮으니까 앞으로 웬만하면 병원에 오지 말라고도 했죠. 할머니랑 마주치지 말라는 뜻에서요. 그 이후 시어머니가 딸들 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큰애가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미친 듯이 핸드폰이 울려서 제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건가 싶어 받았는데 시어머니였어요. 왜 자꾸 애들한테 전화하고 괴롭혀요? 다 끝난 인연인데 왜 자꾸 이러냐고요? 둘째야, 아니 너 왜 이렇게 모질어졌니? 내 얘기 좀 들어봐. 일정을 생각해서 전화 끊지 마라. 왜요? 그렇게 아끼는 형님네 아들들이나 챙기지 왜 우리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냐고요? 그것들 다 망했다. 애들은 유학 가서 사고만 치고 그걸 수습하느라 돈이 또 억수를 들었어. 학교에서 쫓겨나서 한국에 와서도 사고를 쳐서 아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갔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코인 한답시고 재산도 다 말아먹고 지금은 도망다니는 처지야. 큰아들 놈은 며느리랑 지방 어디 가서 일을 한다는데 내 소식 알고도 코빼기도 안 비치고 10원 한 장도 안 보내는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니? 안 그러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둘째야, 나 한 번만 도와다오. 아니, 난 수술이 급하게 됐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이러다가 병원비도 못 내고 수술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 제발 살려다오, 응? 참 뻔뻔도 하시네요. 저희 아버지 위독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갈 때 되면 가는 거라고. 자식들이 뭘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요? 제발 살려달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딸만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우리 애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했던 사람이 누군데요. 있는 돈 없는 돈 형님네 다 퍼주더니 이제 와 아쉬우니까 나한테 손을 벌려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미안해서 염치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요. 나만 그렇게 산 거 아니야. 너도 알잖니? 옛날엔 다 그랬다? 장남이 아들이 다 우선이었다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아니, 네 딸들이 뭘 잘못해서 특별히 미워했던 게 아니라고. 아니, 사실 나 다 알고 있었다. 미애 미진이가 훌륭한 의사도 되고 잘 살 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둘째야, 아이들이랑 합심해서 나 한 번만 좀 살려다오. 아니, 한 번만 좀 도와줘. 망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전 시어머니가 딱 그 경우였습니다. 아이고 맞다,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아이, 우리 손녀들이 여기 의사면 병원비도 할인받을 수 있겠다. 아이, 그럼 얼마 안 될 테니까 그것 좀 내줘. 응? 할 수 있지? 아이고, 나 이제 한시름 났다, 둘째야. 통화를 하는 사이 딸들이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미애가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렸고 대화 내용을 함께 듣다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노망냈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목숨 구걸을 해요? 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제발 등록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할머니 앞에서 울 때 뭐라 그랬어요? 기집애가 쓸데없이 많이 배워서 뭐하냐고.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면서요. 큰돈 들인 오빠들한테 버림받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덕 보려는 게 말이 돼요? 미진이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할머니 없다 생각한 지 오래됐다고.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요. 전 애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통화를 끝내려고 했어요. 내가 뭘 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는 날 올 거라고 했죠? 기집애들 가르쳐서 뭐하냐고 돈 낭비하지 말라면서 왜 이제 와 우리 애들한테 목숨을 걸어요? 형님네 아들 형제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유학까지 보내주면서 우리 애들한텐 싹스가 노랗다고 했죠? 그때도 우리 애들 전교 1등하고 있었는데 그 잘난 형님네 애들보다 더 잘 나갔던 거 일부러 부정하고 깎아내렸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요? 우리 애들 더 괴롭히지 말고 포기해요. 전화번호 오늘 당장 바꿀 거니까 전화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당신 인생 당신이 알아서 마무리 지어요. 알겠어요? 아휴, 미안하다 둘째야. 잘못했어. 제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갑자기 미애가 핸드폰을 갖고 갔어요. 그러더니 아주 세기를 박았죠. 이봐요, 거기 할머니. 노망났나 본데 정신과나 한번 가보던가. 병원비 없으면 이 병원에서 빨리 사라져. 당신 같은 진상 때문에 진짜 도움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도 못하고 있거든? 뻘소리 나불거릴 시간 있으면 어디 알바라도 뛰던가. 또 한 번 내 눈에 보이고 우리 엄마 괴롭히면 그땐 내가 나서서 쫓아냅니다. 알았어요? 그날 이후 전해들은 시어머니의 소식은 비참하게 짝이 없었어요. 결국 업무과의 압박에 병원에서 나가게 됐다는 거였죠. 병원비, 입원비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추후에 들은 소식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긴 했지만 아들들, 큰며느리, 손자들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아서 혼자 투병하다 쓸쓸히 죽었다는 거였어요.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이 여자고 엄마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시어머니의 언행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끝까지 가족을 챙기지 않은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그들과 완전히 남이라는 게 너무 평온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지금 전 딸들과 안정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딸들은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면서 연애도 자유롭게 하는 눈치입니다. 저와 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기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보세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